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논리회귀라는 것과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논리회귀부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회귀라고 하면은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속된 실수, 요 연속된 실수를 예측하는 데 쓰는 그런 그런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논리 회귀는 약간 달라요. 제가 원래 다른 머신러닝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아마 선형 회귀일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선형 회귀부터 안 하고 분류하고 회귀하고 선형 회귀하고 그다음 논리 회귀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선형 회귀 한 다음에 논리 회귀를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맨 처음에 그 수학자랑 과학자들이 처음 연구했던 게 선형회귀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순서대로 가면은 선형회귀, 논리회귀, 그런 다음에 뭐 KNN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선형회귀랑 논리회귀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선형회귀에서 나온 알고리즘이 논리회귀예요. 근데 논리회귀는 회귀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분류 알고리즘. 네. 그냥 옛날에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논리회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논리회귀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형회귀에서 선형회귀 방식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회귀라고 했다고 해서 막 그 연속된 실수를 예측해내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 고양이 분류하는 것처럼 이제 이진 분류 알고리즘은 이진이라는 뜻은 0이냐 1이냐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 회귀가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재밌게 드리려고 해요. 어, 선형 회귀로 풀기 힘든 문제의 등장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시험 전날 공부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 패스 or fail 요런 그 과목이 있어요, 혹시? 학교에? 어떤 과목을 들으면은 시험을 봤을 때 막 50점, 60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너는 통과, 너는 뭐 재수강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과목? 고등학교에는 아마 없나? 대학교에 가면은 그 패스 or fail이라고 PF라고 보통 부르는데 없죠. 그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그 PF라고 해서 P를 받으면은 그냥 그 과목을 이수한 거고 F를 받으면은 그 과목을 이제 fail 실패한 거예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이제 fail, pass 이렇게 쓰면은 머신러닝이 그 못 알아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ail을 0으로 하고 pass를 1로 이렇게 라벨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선형회귀로 풀려고 해봤던 거예요. 맨 처음에. 옛날에는 막 논리회귀나 분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선형회귀로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가로축이 여러분이 공부한 시간, 시험 전날 공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 반, 5시간, 7시간 반, 그래서 17시간 뭐 반, 20시간, 최대 20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ossibility, probability test. 그래서 통과한 확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통과할 확률이 0이 되면은 실패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됐다면은 요 점들이 이제 성공한 건데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방법은 2시간 반을 공부했을 때는 이제 시험에서 떨어졌고, 뭐 7시간 반도 떨어졌어요. 근데 한 이제 9시간 정도 공부하니까 이제 통과를 한 거죠. 네, 9시간 정도 이상 공부하면 통과를 한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막 11시간 공부해도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요걸 이제 선형회귀로 풀려고 선형회귀는 직선 하나 그리는 거라고 했는데 직선을 이렇게 쫙 그어보니까 이게 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얘는 0이나 1로 나눠지는 이제 어떤 그런 딱 나눠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형회귀로 풀려고 하니까 수학자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갑자기 한 요 정도 넘어가면은 0.5 정도를 넘어가면은 패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막 다 떨어져 버리니까 밑에가. 어. 여기 다 틀려버리잖아요. 여기도 틀려버리고. 그래서 파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다 틀린 값들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선을 한번 그린 다음에 이제 논리획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새로 그려보니까 요런 이렇게 좀 예쁜 유선형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보니까 좀 더 정확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지금 틀렸지만은 여기 위에는 다 맞았죠. 통과한 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도 높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그래프를 굉장히 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이 직선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즘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옛날에는 뭔가 선형적인 이제 관계들이 자연 법칙이 선형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공부한 시간이 많으면은 막 통과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동생이 게임을 많이 하면은 나는 시험 점수를 적게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선형으로 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선형이 아닌 요런 그래프, 그래서 쭉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이제 0.5로 지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로 수렴하는 요런 그래프를 그리니까 좀 더 이게 설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자연현상을. 요런 자연현상, 분류로 나눠지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가 쉬워졌다라고 해서 이제 논리획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논리획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요게 이제 논리 함수라서 그래요.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요렇게 로지스틱 이렇게 생긴 모양을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 함수의 수식 자체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함수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함수가 로지스틱 함수라고 여기 써놨죠. 로지스틱 함수라는 이 함수가 분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수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함수 둘 다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를게요. 왜냐면은 그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처음에 부르긴 했는데 딥러닝 쪽으로 가면은 요거를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 않게 시그모이드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어떤 x, 가로축이 x죠. x 입력이 음수 방향으로 갈수록 y의 출력이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고 x 출력이 1로 양수 방향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죠. 여기 1이잖아요.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x 값을 넣어도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 사이 값만 내뱉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통하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0이냐 1이냐 라고 하는 분류 문제를 풀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딥러닝에서 특히 딥러닝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제가 시그모이드 이거 논리 회귀를 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에 논리 회귀가 좀 빠지기가 힘든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형회귀로 다 풀다가 문제를 풀다가 풀기 힘든 문제가 나와서 이제 논리 회귀를 하니까 너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알고리즘이 딥러닝 쪽에서도 또 이렇게 시그모이드로 또 활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엔 논리회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 그냥 저번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또 데이터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방암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데이터셋을 이제 다짜고짜 한번 로드를 해봐야겠죠? 사이클런의 토이 데이터셋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랩을 처음 사용할 때는 원래 제가 연결을 눌러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실행시켜도 사실 연결이 되긴 해요. 까먹고 그냥 실행시키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르륵주르륵 나오죠. 데이터셋이 쭉 나와요. 엄청 많아요. 지금 가로축으로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을 해보면은 데이터 그 피처가 엄청 많죠. 피처가 되게 많고 이 피처들이 몇 개 정도 되나?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요 타겟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방암을 예측할 건지 이거는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피처들의 이제 대충 피처들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고, 반지름, 그러니까 종양, 아니, 종양이 아니라, 종양이죠. 종양의 반지름, 암의 반지름이라 생각하면 돼요. 암의 이제 크기의 반지름, 그냥 질감, 둘레, 면적, 편탄성, 이런 것들이 다 피처로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타겟이, 우리의 정답 라벨이 악성이냐, 양성이냐. 악성, 양성이 뭐가 다르냐면은, 그 양성도 유방암이면 유방암인데 좀 약한 유방암이고, 악성은 굉장히 강한 유방암이다. 그래서 악자를 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뭘 보고 구분한다? 그 종양의 반지름, 질감, 둘레, 면적 이런 것들을 보고서 머신러닝 모델한테 학습시킬 거예요. 이게 양성이냐, 악성이냐 구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그래서 우리는 악성이냐, 양성이냐 구분을 해야 되니까 분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논리 회귀가 아니어도 KNN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SVM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논리 회귀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숙제하실 때는 SVM이나 뭐 KNN 같은 그 분류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드한 데이터셋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사이클런의 토이 데이터셋 사용했죠. 그래서 유방암 데이터셋은 로드 브레스트 캔서, 로드한다. 어떤 거? 가슴의 암, 유방암. 그래서 이제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바꿀 거고요.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하면은 데이터에 이제 그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봤죠, 우리가. 그래서 처음 5번째 줄을 출력하려면 df의 head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 봐야겠죠. 이번에 제가 굉장히 유용한 메서드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판다스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그 단어죠. 영어 단어인데,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묘사해봐, describe 해봐 라고 하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의 표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 이 칼럼은 그 피처들을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로우가 다 다르죠. 로우는 이게 몇 개의 데이터셋, 카운트는 몇 개의 데이터셋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569개의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거고, 미는 바로 평균. 그래서 이 평균 그 반지름의 평균, 평균 반지름의 평균은 14.12. 그러니까 569개를 평균 낸 거예요. 569개 데이터를 평균했더니 14.1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D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약자로 표준 편차이고, 그 다음에 미는 그 최소값, 그 다음에 25%대에 있는 값, 50% 있는 중간값, 75% 퍼센타일 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래서 반지름의 최대값은 28, 최소값은 3.52, 중간값은 13.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평균이나 최대 최소를 보고 싶을 때, 평균이나 최대 최소를 보고 싶을 때는 이 describe 함수를 써가지고 메서드를 써가지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피처들의 최대 최소 평균을 볼 수 있다. 좋죠? 그 다음에 할 것은 타겟의 분포들을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플랄렛과 시본을 사용해서 카운트 플러스 쓸 거예요. 카운트 플러스 쓸 수도 있고 디스 플러스 쓸 수도 있는데, 디스플라스는 약간 그 뭐냐, 연속적인 실수값을 이제 실수값의 분포로 볼 때 쓰고, 카운트 플러스는 그 이렇게 딱 그 분류 문제로 풀 때, 0일로 딱딱 나눠져 있는 거 풀 때 이렇게 자주 써요. 디스플라스를 써도 사실은 되긴 해요. 여기를 디스플라 이렇게 써도 0일로 나눠져서 보이긴 하죠. 근데 보통 분류 문제를 풀 때는 카운트 플랫을 많이 씁니다. 0일로 딱 나눠서 중간에 빈칸 없이 나오니까요. 타겟의 카운트 플랫, 이제 뭔가 카운트하는 그래프라는 느낌이 들죠. 10원의 카운트 플랫 쓰고 보여줘라 라고 해서 실행시키면은 0, 이제 B9,
뭐죠? 악성인, 잠깐만요. 0이 악성인가요? 어, 0이 악성이네. 0이 악성이고 1이 양성이죠? 그래서 악성인 데이터가 200개 정도 있고요. 양성인 데이터가 350개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구나. 양성 데이터가 좀 더 한 150개 정도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싹 해봐야 되겠죠. 데이터 전처리 이번에는 그 스탠더 스케일러 표준화를 해볼 거예요. 표준화하는 방법은 스탠더 스케일러 이렇게 정의하고 fit transform 하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거 타겟만 빼고 해야 되죠. 타겟은 요거 약성이냐 양성이냐 악성이냐 양성이냐 요거는 라벨이니까 빼고 피처들만 이제 fit transform을 해야 됩니다. 그 스케일드란 변수에 넣고 스케일드를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표준화가 잘 돼서 나온 거 알 수 있죠. 원래는 표준하기 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은 이렇게 다 반지름은 17.99cm고 99mm인지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이렇게 각각의 그 단위들로 나갔다면은 그 전처리를 해서 표준화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딱 예쁘게 다들 비슷한 범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 분할을 합니다.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셋 분할하는 게 약간 편해요. 왜냐면은 데이터셋 분할을 하고 전처리를 하면은 그 엑스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엑스 밸리데이션 나누잖아요. 그래서 fit transform을 2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전처리를 먼저 하고 분할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fit transform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분할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전처리하고 분할하는 게 편하다. 뭐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코드 한 줄만 더 쓰면 되니까. 데이터셋 분할할 때는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고서 그 스케일드 아까 표준화한 데이터를 넣고 df 타겟 넣고 여기다 지금 테스트 사이즈가 빠졌죠. 평균 아마 0.2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20%가 밸리데이션 셋, 80%가 트레이닝 셋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학습시킬 때는 426개 데이터셋 사용할 거고 피처는 30개입니다. 쉐입을 찍어보면 굉장히 편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검증으로 사용할 데이터셋은 143개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정의할 때 우리가 논리 회계를 쓰죠. 논리 회계는 sklearn, scikit-learn, 리니어 모델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래서 논리 회계라고 부른 것보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애초에 습관을 들여두는 게 좋아요. 영어로.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한 다음에 모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학습이죠. 정답을 보여주면서 정답을 맞춰가라. 이제 해답을 보면서 해답을 이제 채점을 해라. 이런 방식이니까 X랑 Y를 동시에 넣어줍니다.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만 넣어주죠. 그래서 학습시킬 때는 모델의 fit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학습이 끝나요. 학습이 끝나고 검증을 할 때는 사이클런의 accuracy score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이거 분류 문제 할 때 우리가 그 3회차 때 분류 문제 할 때 accuracy score를 썼었는데 그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였죠. 그래서 X 밸리데이션을 그 모델의 프리딕트 예측하다 예측을 한번 해봐 라고 한 다음에 Y 프리드라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accuracy score를 계산할 때는 정답하고 우리가 예측한 값 모델이 예측한 값을 동시에 넣어주면은 accuracy score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했죠? 97.9%다 정확도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97.9%짜리 그 정확도가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그 데이터를 100개를 보여주면은 그 한 2개 정도 틀린다는 거죠. 지금 한 2.1 정도 오차가 나니까 2개 정도 틀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큐러시 스코어로 이렇게 정확도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정확도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100개 중에 몇 개가 맞았냐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100분의 다시 100개 중에 97개를 맞췄습니다.
라고 표시한 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맞춘 것만 정확도로 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요게 위험하긴 해요. 요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정확도가 굉장히 그 표준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런 정확도, 액큐러시 스코어를 쓰는 게. 근데 문제에 따라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 분류평가 지표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일단 그 요거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이 남자 흑인 남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하얀 머리 그 남자가 의사예요, 의사. 어. 근데 이 의사가 You're not pregnant. 너는 not 임신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않았어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너는 임신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밑에는 여자죠. 그래서 이 금발 여성이 그 의사고 여기 갈색 여성이 환자예요. 음. 그래서 여기도 너는 임신하지 않았어. 임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든 모델이 바로 의사예요, 의사.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만든 모델이. 그래서 모델이 너는 임신했어. 임신 안 했어라고 판단하는 모델인 거죠. 이 사람을 보고서.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 뭐야 모델이 너는 임신 안 했어라고 하면은 이거 맞은 거죠. 맞은 거예요. 맞은 건데 자 여기는 임신했어 했으면 모델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죠?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임신을 분명히 했는데 배가 볼록해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가 맞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맞은 경우예요. 임신을 안 했는데 임신을 안 했다고 말한 거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말한 거예요. 약간 헷갈리죠? 말로 하면 약간 헷갈려. 자, 보고서 생각하면 쉬운데 말로 하면 헷갈려. 그래서 이게 좀 직관적으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근데 임신을 안 했는데 임신을 안 했다고 우리 모델이 말하면은 이거는 맞은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우리 모델이 말하면은 임신한 거고. 근데 반대로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는 틀린 경우죠. 임신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말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틀린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막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positive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이제 참 거짓이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고 실제 정답값을 true fal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자라는 거죠. 그래서 true positive는 자 임신을 실제로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예측한 경우. 근데 반대를 읽어야 되죠. 어떻게 읽냐면은 우리의 모델이 임신했다고 예측을 했어. 근데 실제로 임신한 경우는 참이에요. 그죠? 근데 모델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예측했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임신하지 않은 경우, 참, 요 경우죠. 남자 경우. 음. 모델이 임신했다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임신하지 않은 경우, 이건 틀린 경우죠. 모델이 임신하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임신하지 않은 경우,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그 다음에 모델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임신한 경우, 거짓. 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리티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는 다 맞았잖아요. 맞은 경우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고 맞게 예측한 거니까 상관이 없고 요 경우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이 여성분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안 했다고 우리 모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죠? 임신을 했는데 임신 안 했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분이 나 오늘 파티에 가서 술 마셔야겠다. 아니면은 오늘 그 복싱장 가가지고 복싱 해야겠다. 막 과격한 운동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우리 모델이 그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차라리 이 경우는 그냥 너 임신 안 했어.
이거 임신했어라고 얘기해도 그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조심할 거 아니에요. 나 임신했어 했는데, 나 오늘부터 임신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좀 낫죠. 좀 건강하게 살겠죠? 근데 이분은 진짜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델 평가를 할 때 이 틀린 것 중에서 여기다가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그 정확도를 어떤 거에다가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이런 정확도 이제 맞은 것만 그 판단하는 거, 몇 개를 맞았는지 판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어떤 게 더 우리 모델에 중요한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중에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찾아보면 돼요. 트루 포지티브, 뭐 트루 네거티브 뭐 이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모델을 학습시켜야겠어. 우리 이런 경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확도를 판단해야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는 경우, 이렇게 표로 보는 게 바로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각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다 매트릭스죠. 우리 correlation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들을 다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confusion은 헷갈리다라는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헷갈림을 나타내주는, 헷갈린 정도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그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더 신경을 써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손 이해 안 된다. 자, 여기에 지금 컴퓨터 매트릭스는 설명을 여기 링크를 또 달아놨죠. 네, 영어라서 조금 뭐 읽기는 힘들지만 그림이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네, 아까 이해하기 힘들죠? 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임신을 우리의 모델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우리 모델이야. 우리가 만든 모델인데 정확도가 97%예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되게 크리티컬한 거는 요게 크리티컬한 경우란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예측한 경우. 자,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의사가 나한테 말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나 임신 안 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어, 헬스하러도 다니고, 막, 그다음 술을 마신지 않죠. 하여튼 뭐, 막 PC방도 다니고, 막 그러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위험한 경우죠. 다른 세 가지 경우보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네. 임신을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예측했어. 임신을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예측했어. 이건 맞은 경우죠. 맞게 예측한 경우죠. 그다음 이거는 틀린 경우지만 이거보다는 이 경우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여기다 좀 더 중점을 두고 그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경우들을 한번 볼 겁니다. 위에서 유방암 예측한 걸로. 그래서 사이클런의 매트릭 지표들 있죠. 지표들 중에 컨피전 매트릭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피전 매트릭스도 애큐러시 스코어랑 똑같이 Y 밸리데이션 정답값하고 예측값을 넣으면은 컴퓨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이 CM이라는 변수에다 넣었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좀 보기 불편하죠.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 표에다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 시본의 히트맵으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히트맵으로 그려볼 거고 X축은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Y축은 정답값이에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거든요. 정답값.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방법은 우리의 모델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거를 60으로 읽는 방법. 우리의 모델이 0이 뭐죠? 악성. 유방암 악성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악성 0이라고 예측한 경우 이건 맞은 경우죠. 초록색은 다 맞은 경우예요. 네. 그 다음에
양성 1이라고 우리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1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잘 예측해서 정답인 경우죠. 이 대각선은 요 대각선은 정답인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 빨간색 계열로 나타내는 거는 오답인 경우죠. 틀린 경우. 우리 모델한테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틀린 거예요. 몇 개 틀렸어요? 3개 틀렸어.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긴 거 우리의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악성인 거야. 요런 경우가 있고요. 우리의 모델이 악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양성인 거예요. 이렇게 예측한 거죠. 그래서 2개가 틀렸고 1개가 틀렸고. 근데 여러분 약간 어려운데 이 4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 이 4가지 경우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모델이 predicted 양성이라고 악성 0이 악성이죠. 악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악성이라고 예측한 경우. 우리의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악성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죄송해요. 나도 헷갈리네. 여기 다시 악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양성인 경우. 우리의 모델이 그 양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악성인 경우. 이 중에 어떤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일까요? 심각하게 오류를 범한 경우일까요? 이 4가지 경우 중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어. 근데 보세요. 의사가 당신 악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실제로 양성인 거야. 이 경우랑 의사가 저한테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악성이라고 실제로 악성인 거예요. 내가.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답을 바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어려워서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경우가 더 환자한테 치명적인지. 오른쪽 위? 그죠? 악성인데 양성으로 알려준 경우요. 굉장히 심한 건데 그냥 별거 아닌데?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악성인데 악성, 양성 헷갈릴 수 있는데 악성이 조금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난 실제로는 내가 악성이야. 그래서 막 암세포가 막 엄청 퍼져 있어, 지금. 막 암세포가 엄청 퍼져 있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잖아요. 내일 모레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에 더 그 중점을 두고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false positive에 좀 더 그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악성인데 양성이라고 예측한 거. 이 녀석, 지금 한 개 녀석. 요 녀석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뭔지 아시겠죠? 어렵나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설명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네. 근데 개념은 확실하잖아요. 저 유방암 악성, 양성이라고 있는데 악성인데 양성을 알려준 거. 굉장히 심한데 별거 아니다라고 알려준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어렵지 않아요? 어. 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얘기 못 하잖아요. 어려운데. 여러분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오신 분들이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들 중에.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우리는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퓨전 매트릭스 가지고 자, 트루 네거티브, 트루 뭐 폴스 포지티브 이런 걸 다 구해 볼 건데 이렇게 다 나눠서 쓸 수가 있죠. 그 CM에 플래튼 하면은 1차원을 펴주는 거예요. 그 어레이를 1차원을 펴줘서 지금은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돼 있는데 요거를 플래튼 그걸 쓰면은 61, 2, 8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한번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CM에
flatten이라고 한번 써보면 돼요. 출력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로 펴져서 1차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TN, FP, FN, TP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TN은 60, FP는 1, FN은 2, TP는 80 이렇게. 그래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accuracy, 정확도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건데 얼마나 정답을 잘 예측했는가. 이게 우리가 봤던 accuracy 스코어예요. 지금 우리가 분류 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썼던 accuracy 스코어. 그래서 accuracy는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거 분해, 맞은 거, 다 T만 들어있죠. 지금 T만. 정답을 맞춘 것만 이렇게 TP랑 TM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의 정확도, accuracy는 97.9%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accuracy 스코어랑 완전히 똑같죠. 97.9%.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 accuracy 스코어는 여기에 사이클런의 accuracy 스코어로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accuracy를. 그 다음에는 error rate, 오류율. 이 정확도의 반대죠. 얼마나 틀렸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틀렸는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보면은 100개 중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이런 뜻이고, 요거는 100점 만점에 몇 개를 틀렸습니까? 이런 뜻이죠. 몇 점을 틀렸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반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F만 더한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0.0209가 나오죠. 그래서 2.09%. 그래서 오류율은 2.09%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도랑 오류율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0이 되겠죠, 100. 어차피 다 더한 거니까. 100분의 100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좀 신선한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임신의 경우를 예로 들었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정밀도는 우리가 만든 모델을 의사라고 했죠. 의사가 임신했다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 임신한 경우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모델이 암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진짜 암인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크리티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쓰실 텐데 스팸 메일이라고 분류한 것들 중에서 진짜 스팸 메일인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이 경우가 왜 크리티컬하냐면은 스팸 메일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사용자한테 안 보여줬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메일인 거야.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으로 풀 때는 정밀도, 이 프리시전이라는 거에 굉장히 그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분류평가 지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분류평가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밀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팸 메일을 분류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일인 거야. 막 100억짜리 계약을 따내는 메일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모델이 갑자기 스팸 메일입니다. 라고 분류했어. 그럼 사용자가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팸 메일 분류하는 문제를 풀 때는 정밀도 프리시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정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은 TP 더하기 FP. 임신했다고 예측한 것 중에서 포지티브 중에서 진짜 트루 포지티브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네. 98.7이라고 나오게 되죠. 0.987. 그래서 우리 프리시전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클런에서 굉장히 쉽게 프리시전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시전 스코어, 매트릭에 프리시전 스코어 있죠. 그래서 Y 밸레이션 정답값이랑 예측값을 넣게 되면은 프리시전 스코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시전 스코어가 무엇이다, 정밀도가 무엇이다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있다. 스팸 메일로 분류했는데 스팸 메일 그게 중요 메일인 경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우를 분류하는 게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점수를 지표를 그 하는 게 있었는데 라고 기억만 하신 다음에 그런 것만 개념만 기억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걸 쳐서 아, 맞아. 그게 프리시전이었지. 프리시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지라고 거꾸로 검색해서 가시면 돼요. 정밀도는 TP 플러스 FP에 나누기 TP다. 이런 걸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념이 중요해요. 요걸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실한 걸 드러났고 그 다음에 정밀도랑 좀 다르게 재현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리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임신을 했는데 모델이 임신이라고 예측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데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가 되게 그 크리티컬한 경우예요. 실제로 비가 오는데 모델이 비가 온다고 예측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온다고 예측해 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왜 사람들이 비가 안 온다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내보냈어. 비가 안 온다고 예측을 해서 일기예보를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우산 안 가지고 왔어. 근데 비가 오는 거야.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런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예측하는 경우에는 이 재현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리콜은 실제 예스 중에서 실제 그 비가 온다고 예측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예스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 비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FN 더하기 TP에 나누기 TP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리콜 스코어라고 사이클 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쉽죠? 리콜 스코어 정답 그 다음에 예측한 그걸 넣으면은 리콜 스코어는 0.975라고 나오게 되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네 가지의 그 분류평가 지표, 맞다. 컨퓨전 매트릭까지는 5개죠. 5개의 분류평가 지표를 배웠는데 요거를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 정확도랑 오류율은 이 정확도랑 오류율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밀도랑 사실은 재현율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스팸 메일이라고 분류했는데 중요 메일인 경우 이런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온다 예측해 버렸을 경우 딱 생각만 해도 진짜 화가 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이런 분류 지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들의 그 모델의 정확도를 올릴 때 그때 이런 것도 찾아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분류평가 지표 중에 F1 스코어라는 걸 배울 건데요. F1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쓰긴 해요. F1 스코어를 그 분류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이 그 좀 일반적인 그 성능 지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 그러니까 프리시전과 리콜의 균형도 가중평균으로 구한 건데 뭐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 위에서 배운 그 정밀도랑 재현율을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기 쉽게 표현했다. 한 숫자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런의 매트릭에 F1 스코어라는 좋은 함수를 제공해요. 마찬가지로 Y벨, 프리드, Y프리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F1 스코어가 우리가 만든 모델의 F1 스코어는 98.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쉽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나? 음. 근데 제가 말한 개념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했죠.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기상 예보 뭐 문제를 푼다. 아니면은 뭐 암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푼다. 이랬을 때 어? 어떤 분류 지표가 더 중요한지를 그 기억만 하고 계셨다가 그냥 찾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지금 위에서 유방암은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예측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0이면은 정상, 0이면 정상이고 1이면 암이다. 1이면 암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분류 지표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류 지표가 중요할까요? 자, 약간 어렵죠?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TP, TPFN.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음, 재연율. 자, 좋아. 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의사예요. 의사에서 우리가 의사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피처들을 보고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암인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냥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예측했어. 그러면 그냥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암인 사람을 암이라고 예측을 했어. 그 경우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틀린 경우죠. 정상인데, 난 실제 정상인데, 응, 너 암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응, 너 암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나 암인가? 라고 생각했죠. 나 암인가?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살려고 할 거고, 막 뭔가 그 나쁜 음식도 안 먹으려고 할 거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야.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응, 너 암이야?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좀 더 좋은 경우일 수도 있죠.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암이야. 내 실제 암에 걸렸는데, 응, 너 정상이야. 라고 한 거야. 응, 너 정상.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암 환자는, 나 정상이네? 라고 하는 거죠. 나 정상이네? 하고 하면서 막 살 거 아니야. 막 콜라도 먹고, 막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기름기 진 거 다 먹고, 불량식품 먹고 막 하겠죠. 그래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경우 중에는 이 경우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내가 실제로 암에 걸렸는데, 응, 너 정상이야. 라고 한 게. 그죠? 우리 모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절대로. 실제 암인 사람한테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재현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해 버렸을 경우. 이 암인지 아닌지 예측하는 모델에서는 암에 걸렸는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하면 굉장히 크리티컬하니까.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도로만 다 그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음. 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1교시는 여기까지고 지금 41분인데요. 8시 41분인데 그 50분, 5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9시 5분 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마실 학생은 물도 마시고, 네. 그래서 만약에 쉬는 시간 동안에, 나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질문해 주세요. 음, 디시전 트리. 그래서 결정하는 나무. 실제로 나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트리라고. 그래서 왜 이게 나무라는 그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 디시전트리 써놨네. 어. 그래서 이렇게 스무고개를 하는 모델이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직관적인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 날개가 있나요? 라고 모델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날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true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날 수 있다. true면은 이건 매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날개는 있는데 날 수 없으니까 펭귄이다. 라고 판단하게 돼요. 날개가 없다, false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지느러미가 있나요? 라고 해서 지느러미가 있다 라고 하면 돌고래고 그 지느러미가 없다라고 하면 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없고 지느러미도 없으면 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동물을 그 분류하는 문제를 이렇게 스무고개 형태로 풀 수가 있어요. 스무고개 혹시 요즘에는 스무고개 이런 거 안 하나? 하여튼 저 때는 했는데 그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질문을 두 개, 세 개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스무고개를 진짜로 한 막 100번 하거나 이 질문이 막 100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막 이런 거예요. 날개가 20cm 이상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지?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원리는 이렇고 실제로는 숫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들은 다 숫자로 본다고 했죠. 숫자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사용한 유방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건데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이제 사이클런의 트리에서 임포트를 해다가 쓰면 되는데 모델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모델의 fit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까지 하는 것도 검증은 똑같아요. 그죠? 맨날 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데이터 넣고 프리딕션에서 프리딕트 데이터 뽑은 다음에 애큐러시 스코어 이렇게 쓰면은 정확도가 96.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썼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확도가 97% 나왔나요? 97%인가 나왔을 건데 97.9%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96.5%.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쓰니까 좀 더 정확도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분류만 해도 로지스틱 리그레션 배웠지. 그 다음 지금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배웠죠. 그 다음에 KNN 배웠죠. SVM 배웠죠. 네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 네 가지의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분류지 평가지표를 정확도가 아니라 위에서 배운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사용했을 때 정밀도랑 정확도가 다른지 모델마다 그걸 다 알아내고 우리한테 중요한 그 평가지표가 잘 나오는 우리한테 중요한 평가지표가 잘 나오는 그런 모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그 암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실전을 다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보너스로 좀 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가 약간 다른 거랑 특이한 게 아까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려서 표현하면 또 좀 더 쉽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트리 비즈라는 이제 디시전 트리 비주얼라이저의 약자인데 D트리 비즈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pip install D트리 비즈라고 하면은 막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이게 동그라미 하면서 설치하게 되는데 Shift 엔터를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요게 콜랩이랑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맨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수업 내용하고는 상관없고 약간 개발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없는 패키지를 내가 설치해서 사용하고 싶다. 특히 콜랩은 이제 터미널을 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터미널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를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거의 다 윈도우를 사용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우분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분투 명령어도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코드 셀을 하나 만들고 느낌표 한 다음에 ls라고 명령 입력하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 커널에 이 디렉토리에 무슨 폴더나 파일이 있는지 그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명령어죠.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cmd 하면은 현재 경로 CMD가 아니지 pwd
pwd라면은 현재 경로를 보여주는 거. 이런 명령어들을 리눅스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터미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터미널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맥을 써가지고 이런 이제 아이텀이라는 터미널을 쓰는데 뭐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여기 까만 화면에 막 그 명령어 치는 거. 이게 윈도우 때도 이제 윈도우에도 파워쉘이라고 있죠. GitHub 할 때 막 쓰고. 음, 맞아요. 리눅스 들어갈 때 쓰고. 음, 리눅스 수업이 있나 봐요? GitHub도 아마 할 거고. 막 git commit 막 할 때 쓰죠? git commit 막 하고, commit 메시지 입력하고, 푸시하고 할 때. 음. 요럴 때 이제 그 터미널을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원격으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쓰는 컴퓨터는 윈도우나 맥이나 막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건데 그 노트북에서 학습을 돌리기 힘들잖아요. 실무는 이래요. 그래서 그 내 노트북은 그냥 이렇게 터미널만 띄워놓고 실제 서버는 엄청 큰 거 서버 쓰죠. 근데 그 서버실에 있잖아요. 서버실에. 그래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쓸 때 터미널을 많이 씁니다. 네. 터미널 환경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왜 터미널을 쓰냐? 그 터미널을 쓰면은 그 어차피 터미널로 학습 과정이 다 표시가 되니까 확인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막 원래 터미널 안 쓰면은 막 팀뷰어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팀뷰어 쓰면은 간지가 안 나죠? 프로그래머인데 터미널 써야죠. 네. 약간 간지용이라보다는 항상 그렇게 쓰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특히 이제 막 웹 개발하시는 분들 서버 관리할 때는 다 터미널 쓰죠. 음. 거기는 다 그 뭐냐 GUI가 다 없으니까. 네. 그게 없어요. 탐색기가 없어요. 탐색기가. 자, 그래서 그 터미널 명령어 쓸 때는 이렇게 느낌표를 쓴다라는 거고. 자, 디트리비즈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깔았으니까,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디트리비즈에 트리스 한 다음에 디트리비즈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디트리비즈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넣어요. 그래서 모델하고 xtrain 값, ytrain 트레이닝 데이터, xtrain, ytrain 넣고 그다음 타겟의 이름은 타겟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피처 네임은 그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반지름, 그다음 종양의 뭐 질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멜리그넌트는 악성, 비나인은 양성. 그래서 0, 1 이렇게 인덱스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사실은 뭐 그리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으니까. 자, 뭐 이런 게 뭐 폰트가 없다라는 워닝이 뜨는데 잘 뜨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봐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 레디어스, 반지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요 0.11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잠깐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거를 뭐냐 다른 이름 저장해서 런타임이 끊겼네. 잠시만요. 이 이미지가 저장이 안 되네. 이미지를 따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지 저장 안 되네요. 일단 이걸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이 0.111 기준으로 이렇게 멜리그넌트랑 B9이랑 멜리그넌트랑 일단 한번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스트 컨케이브 포인트.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0.70을 기준으로 0.70보다 작은 건 B9, 큰 거는 멜리그넌트. 양성, 악성으로 나눈다는 거죠. 월스트 컨케비티.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0.-0.16을 기준으로 왼쪽에 작은 값이면은 양성, 큰 값이면 악성.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도 그래서 스무곡의 노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거나 같으면 크면 이런 기호가 있고. 그래서 0.1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0.11보다 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작거나 같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크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 나눠지죠. 컨캐피트 에러가 4.9보다 작으면 얘는 악성이다, 멜리그넌트다 라고 판단하게 되고, 요거보다 크면은 얘는 양성이다, 비나인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각각 10개, 악성 10개랑 양성 1개 이렇게 판단해서 각각 결과들이 다 나오죠. 네, 각각 결과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죠? 어. 그 20곡의 노래를 해서 이거보다 크냐 작냐, 이게 이거보다 크냐 작냐, 이거 왜 이거보다 크가 작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악성이 많이 분류된 것들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적게 분류된 것들 막 한 개씩 다섯 개씩 분류된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그 뭐지?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뭔가 중요한 팩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이런 팩터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런 이제 팩터들, 피처들의 중요도를 피처 임포턴스, 피처의 임포턴스는 중요도라고 하죠. 의사결정나무 학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특징들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 뒤밴 뒤에 언더스코어가 있는데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피처 네임스를 넣어가지고 임포턴스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중요도, 피처의 중요도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결과부터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월스트 레디어스, 이 반지름이 중요도가 0.73이에요. 1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0.73이면은 1에 굉장히 가깝죠. 피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이걸 분류하는데,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처는 이 월스트 레디어스,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0.73만큼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월스트 컨케이브 포인트는 0.1만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0.1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0인 것들이 있죠.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에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별로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sort values, value를 그 정렬한다. 근데 importance, 중요도 손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면은 큰 숫자부터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features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런 피처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피처 임포턴스 이런 게 있고,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피처 임포턴스를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은 그 구글링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피처의 임포턴스를 이번에는 플랫을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플랫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이런 플랫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 그래프로 그리겠다면 플랫에 바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크기, 피그 사이즈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PAT 쇼 이렇게 하면은 피처의 중요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봐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 레디어스, 악성 반지름이 가장 중요한 피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